네, 두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이트. 제가 좀 더 이제 잘 해볼게요. 네. 이제 저는 RNN부터 기초적인 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LSTM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구조만 본 다음에 이 LSTM 구조에서 sequence to sequence가 어떤 식으로 코드 단위에서 구현이 되는지 얘를 이제 자세한 논문을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어텐션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 본 다음에 실제로 이 어텐션의 끝판왕 트랜스포머가 이 스크래치로 파이토치를 스크래치부터 구현을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코드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뭐 RN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 셀에다가 인풋을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넘기는 방식으로 계속 타고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리커런트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웃풋을 각각의 셀에서도 생성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고요. 여기 구조에서는 마지막 값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NN 같은 경우에 아까 같은 구조는 이제 뭐 인풋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컨텍스트 벡터 하나를 만든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가 모든 인풋들을 좀 대표를 해주는 어떤 문맥을 나타내주는 벡터가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셀을 이루는 건데, 인풋을 하나 넣고 이전에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서 그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받는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또 히든 스테이트랑 뭐 바이어스 해가지고 실제 함수를 거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 RNN에서 로스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수업에서도 배웠던 게 RNN 같은 경우에는 gradient vanishing exploding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왜 발생하는 걸까? 좀 더 찾아봤는데, 우선 마지막 시점을 라지 t라고 봤을 때 어떤 특정 라지 t보다 작은 t 시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요, 우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본 구조에서는 마지막 인풋 값, 그 마지막 셀을 제외하면은 아웃풋을 내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값은 무시를 해주고, 이제 델타 t 플러스 1에다가 이 히든 스테이트 t 플러스 1번째를 ht로 편미분 해준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얘를 이제 쭉 델타 라지 t까지 타고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제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ht를 시그모이드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표현을 하는데, 얘를 이제 at-1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은 아까 본 요거를 이제 좀 더 식을 변형을 해가지고 a에 대한 편미분식으로 만들어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ht가 이 각각의 at 시점에 대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요거의 편미분 값은 다이어고널 시그모이드 프라임이 되고요. 얘는 그대로 그냥 요 편미분 해준 값의 상수값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게 되는데 문제는 요 값들이 계속해서 겹쳐진다는 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n개의 셀이 있으면 n번 곱해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at 시점에서의 시그모이드 값이 계속 겹치게 되는데, 이거 이제 뭐 얘가 1보다 작게 되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으면은 없어지고 1보다 커지면은 뭐 엄청 커지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실제로 그레디언트 베니싱, 익스플로딩 문제가 발생을 한다 라고 이제 수식적으로 정의를 했고요. LSTM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적으로 좀 연산을 이것저것 많이 하기는 하는데,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인풋에서 이 셀 스테이트라는 것을 받아서 아웃풋으로 셀 스테이트를 뱉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뭐 RNN에서 어떤 그 뭔가 문맥이 소진되고 하는 것들을 좀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RNN 구조에서 LSTM 구조를 이용을 해서 그
그 사용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원래 이런 것들을 쓰는 목적이 트랜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인데 셀 개수마다 인풋을 넣고 그대로 이제 아웃풋을 받게 되는 이 문제는 이제 인풋의 길이와 아웃풋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RNN이나 뭐 LSTM이든 뭐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바랬던 어떤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는 그 여기가 원래 소스 랭귀지고 뭐 타겟 랭귀지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길이가 다를 건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논문이 요 구글에서 낸 논문인데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을 한다. 이게 구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인코더랑 디코더 부분을 미리 나눴고요. 이제 미리 설명을 하자면 디코더 부분에서는 인풋을 하나 넣어서 이 컨텍스트 벡터 값을 받은 다음에 이걸로 인풋을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인풋으로 넣어서 이거를 또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너레이트 하는 방식이 이때부터 이제 쓰였다 하는 게 신기했고요. 그 다음에 논문에서도 뭐 이야기를 하지만 Deep Neural Network들이 Dimensionality of Inputs and Outputs is known and fixed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 논문에서는 하나의 LSTM을 read the input sequence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second LSTM이 아니라 another LSTM to extract the output sequen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STM 구조를 똑같이 이제 뭐 가져가는데 각각을 하나는 인풋용으로만 하나는 아웃풋용으로만 놨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더니 이 차원의 문제에서 해결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했나 뭐 찾아보니까 파이토치로 좀 구현을 해놓은 코드가 있었고 여기에서 또 이 데이터 전처리하는 부분들은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제 논문에서는 이 레이어 개수가 4개인데 구현은 그냥 편의상 2개로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LSTM에다가 첫 번째 레이어, 요게 레이어 첨자인데요. 이 첫 번째 레이어는 인풋을 받아서 이 전에 히든 스테이트와 셀 스테이트를 받은 다음에 LSTM에서 계산을 한 뒤 요 히든 스테이트와 셀 스테이트를 아웃풋으로 내뱉고 레이어 2,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에서 받은 히든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이전에서 받은 히든 스테이트, 셀 스테이트를 가지고서 요 두 번째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 셀 스테이트를 냅니다. 요거를 이제 그냥 되게 간단하게 구현을 한 코드가 이건데요.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실제로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 LSTM을 불러오는 모듈이고요. 이 RNN 부분을 보면 인베디드 된 표현을 넣고 그 다음에 아웃풋과 히든 스테이트, 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웃풋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는 리턴에서는 안 쓰게 되고요. 히든과 셀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디코더 부분에서 쓸 때는 이 Z1과 Z2가 각각 그 이전에 직전 레이어에서 뱉어낸 이 인코더 부분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와 셀 스테이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디코더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거를 다시 여기에서 인풋으로 써주고 이전 거 받아서 다시 여기로 만들어내고 이 구조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디코더 부분도 뭐 마찬가지로 LSTM 모듈을 불러와서 이렇게 인베디드랑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웃풋에서 받은 히든과 셀을 받고 이전에는 이제 그 전에서 나온 히든과 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막 생각난 건데 실제로 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원래는 하나의 토큰씩 막 처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파이토치 내부에서는 한 번에 처리하는 연산이 뭐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효율적으로. 근데 이제 뭐 파이토치 그 내부 구현을 정확하게 막 뜯어보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만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클래스를 이제 구현을 한 게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부분에서는 인코더 부분에 소스 인베딩한 이 시퀀스를 넣고
셀과 히든 스테이트와 셀 스테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요 타겟 랭스만큼의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 아웃풋과 히든과 셀을 디코더에서 이제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 이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번역해봐라 라고 한 다음에 나온 결과가 이건데, 실제로 좀 시켜봤을 때 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 되게 엉망으로 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린아이가 뛰논다 했을 때 아이가 논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뱉기도 했고요. 그냥 이게 이제 좀 한계점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시퀀스 다음에 이 문맥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나타난 게 어텐션이라는 개념인데, 이 어텐션을 시퀀스 모델에 적용을 한 게 이 논문으로 이제 봤고, 여기에서는 이제 포워드 방식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고 그다음 백워드 방식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한 거를 컨캣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그 컨캣한 히든 스테이트들에 대해 가중치를 곱한 거를 더해준 다음에 디코더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그 아웃풋이 나오는 거를 얘랑 함께 해서 이 다음으로 넘겨서 이 다음에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어텐션의 초기 구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에서 본 이제 구조랑 그 인코더랑 디코더가 다 똑같이 나오는데요. 여기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포워드 방식하고 백워드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이 인베디드 된 거를 봤을 때 실제 계산은 홀수 번째가 포워드, 짝수 번째가 백워드로 계산이 되어서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두 개를 컨캣한 거를 넘겨주어서 그다음에 FC 탄젠트 H 이렇게 넘겨주면서 마지막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텐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히든과 인코더 아웃풋을 컨캣한 다음에 어텐션 FC를 거친 다음에 탄젠트 H를 한 게 최종 요 에너지라는 애가 되고요. 요 에너지를 다시 하나의 VFC로 거친 다음에 이 어텐션을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구하는 값을 내뱉게 됩니다. 어텐션이. 그리고 여기 이제 디코더 부분인데, 디코더 같은 부분은 여기 이제 RNN 인풋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넣어서 RNN에다가 태운 다음에 히든과 아웃풋을 얻고요. 그리고서 요거를 이제 프레딕션을 하는데 씁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그냥 내뱉고 요거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델을 구현한 건데, 아까랑 구조는 똑같습니다. 인코더 부분에서 이 소스를 넣어가지고 인코더 아웃풋과 히든 스테이트를 얻고 요거에 대해서 각각의 타겟 랭스만큼 포문을 돌려가지고 하나씩 생성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을 최종적으로 엄청나게 활용한 트랜스포머 논문을 봤을 때 이 구조를 이제 진짜 from scratch부터 구현을 한 그 코드가 있더라고요. 이 코드를 이제 되게 많이 참고를 하면서 실제로 안에서 연산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그냥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뭐 보시면은 포지션을 요거 파워 한 거를 또 얘로 나눠준 거에 대해 뭐 나눠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만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각각의 그 사인과 코사인을 넣어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약간 이런 게 있다 정도고, 실제로 값을 확인했을 때는 좀 그 느낌이 없었는데 시각화를 해보니까 실제로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쭉쭉 나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안에서 그 셀프 어텐션이 실제로 수행이 되는 연산이 이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연산인데, 이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Q, K, V 각각이 이제 쿼리 키 밸류인데, 이거를 그대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쿼리와 키 매트릭스를 이제 곱해준 다음에 노멀라이즈 해주고 소프트맥스 거친 다음에 밸류 매트릭스랑 곱해준다. 이게 여기에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배치 사이즈까지 고려한 이 각각의 매트릭스들의 차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Q를 이제 요걸 템퍼러처로 나눠준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놓고 그다음에 K를 이 인덱스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바꿔준 다음에 행렬 곱을 연산해야 얘랑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쿼리의 랭스랑 키의 랭스에 해당하는 그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트랜스포머에서도 키의 랭스랑 그 밸류의 랭스는 무조건 똑같아야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같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Q 랭스랑 D 모델을 가지게 되는 그 값이 나오게 되고, 요거를 이제 실제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어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뭐 드롭아웃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이 ATTN을 밸류랑 곱해주게 되면서 최종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워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지듀어를 미리 만들어 둔 다음에 리니어 레이어 하나, 렐로 하나, 리니어 레이어 하나, 그 다음에 드롭아웃 해주고 노멀라이징 해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또 연산이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바로 조금 더 이 구조에 좀 더 다이브를 해보면은, 이 섭 레이어에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이렇게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확히 어떻게 연산을 하냐, 여기 forward 함수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다 차원을 계산을 해주는 거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쿼리 매트릭스, 키 매트릭스, 밸류 매트릭스, 이게 이제 각각의 차원을 딱 만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차원을 맞춰준 다음에 어텐션, 아까 그 선언을 해준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연산을 이제 담당하는 애가 쿼리랑 키랑 밸류 그 매트릭스들을 받아가지고 딱 연산을 한 다음에 나오는 게 Q랑 어텐션 값이고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이제 레지듀어를 미리 등록을 해놔요. 여기에서 들어온 인풋들이 각각 인코딩 인풋 값의 원래 값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X를 그대로 남겨뒀다가 레지듀어라고 더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노멀라이징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이 리턴을 하게 되는 값입니다. 이게 이제 최종 아웃풋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러한 멀티 헤드 어텐션과 그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를 여기 인코더 레이어랑 디코더 레이어에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 하나 있고 피드 포워드를 한번 반복해서 마지막으로 이 인코더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디코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그 구현처럼 멀티 헤드 어텐션이 두 번이 돼 있죠. 자기들끼리 디코더 인풋끼리 셀프 어텐션을 멀티 헤드 어텐션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 인코더의 아웃풋이랑 시행을 해가지고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를 계산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식이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셀프 어텐션, 그 다음에 인코더 값이랑 함께 해주는 크로스 어텐션을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인코더 아웃풋이 인자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서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실제로 인코더와 뭐 디코더가 막 이렇게 레이어들 반복해가지고 만들어서 트랜스포머를 구현을 한다. 이게 여기에서 보여주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모로 이제 넘어가면은, 엘모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는 이제 막 엄청 특별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전에 썼었던 뭐 LSTM 구조의 시퀀스 투 시퀀스를 그대로 이제 좀 담습하는 구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애브스트랙부터 딱 당당하게 나와 있는 게, 요 바이 LM을 써가지고 요게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다 라는 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문제점을 겪은 게 하나의 단어가 가진 어떤 복잡함이나 혹은 이 단어가 가진 문맥상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 프리트레인드를 해보자 해서 엄청나게 성능을 발전시킨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저자들이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건 아까 by LM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이제 LM1은 forward 방식으로 이 토큰 각각들을 이제 거치게 되고, 하나의 이제 레이어는 또 반대 방향으로 backward 방향으로 계산을 해서 이 중간에 어떤 컨텍스트 손실이 되는 것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이 이제 얘는 forward, 얘는 backward 방향의 연산을 나타내주고, 이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넣었을 때 forward 방향과 backward 방향에 대한 log likelihood 펑션들의 합, 이 probability를 최대한으로 해주는 값을 찾는 게 이제 얘의 설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그냥 다른 것들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찾아보지는 않았고, 얘가 이제 좀 건네주는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드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 프리트레인드 된 것만으로도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됐는데, 이제 얘네가 이야기를 한 게 fine tuning the VLM on domain specific data leads to significant drops in perplexity and an increase in downstream task performance 라고 해서 파인 튜닝을 했더니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모델들을 갖다 쓸 때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프리트레인드, 파인 튜닝, 태스크의 공식을 여기에서 먼저 제시한 게 굉장히 좀 큰 어떤 공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엘모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어서 이제 랭귀지 모델 이제 이후에 출시된 랭귀지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앞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또 트랜스포머 모델,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뒤에 있는 나오는 모델들은 그런 구조를 이제 발전을 시키고 갖다가 쓰고 그런 모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엘머에서 설명하셨다시피 이제 그런 구조들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컨셉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그리고 이게 모델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나중에 수업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모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를 잘 캐치해야 이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모델은 크게 버트와 GPT 시리즈로 나눠지는데요. 요 두 개가 이제 이후에 나올 모델들의 이제 시초가 되고, 요거를 이제 발전시켜가는 방향으로 계속 모델들이 발전을 하게 돼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이제 버트 모델이라는 건데요. 구글에서 발표한 그 모델이고, 그리고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라는 것의 약자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인코더 구조를 아까 트랜스포머 설명해 줬을 때 이제 하겠지만, 그 인코더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받아들이는 그 위치에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대용량의 코퍼스를 이 버트 모델에 학습을 시켜서
어떤 태스크를 이해를 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있던 그 엘모나 그 LSTM처럼 그 바이디렉셔널 양방향으로 학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시퀀스 문장이 들어오면 이제 앞에 있는 토큰도 한번 보고 오고 뒤에 있는 토큰도 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트의 간단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논문에 써 있는 그 차용한 그림을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버트에는 어떤 인풋을 넣냐를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의 인베딩을 더한 형태의 그 인베딩을 넣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토큰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 토큰 인베딩, 그 문장의 단어를 표현하는 인베딩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버트에는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태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두 개의 문장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그 표현을 넣는 그 세그먼트 인베딩이라는 그 인베딩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에서도 나왔지만 이 각 토큰의 위치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큰의 위치 정보를 알게 해주는 그 포지셔널 인베딩 이 세 개를 더한 형태로 최종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키텍처가 이렇게 생긴 모델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이 버트 모델을 거쳐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구조인데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맨 왼쪽에 있는 CLS 토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CLS 토큰이 이제 이 버트 모델을 거쳐서 아웃풋이 될 때 그 히든 벡터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CLS 토큰이 나온 히든 벡터가 이 넣은 인풋 모델의 그 모든 정보를 다 요약한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그 인코더에서 디코더 보내실 때 그 히든 벡터를 마지막에 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벡터에 그 문장 전체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뭐 분류나 추론 등등의 이제 여러 태스크에 요 벡터가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SEP라는 토큰은 그 아까 두 가지 문장 그 센텐스 두 개를 구분해 주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트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태스크 중에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가 하나 있는데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는 그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들어가 있는 토큰을 마스킹을 시키고 그것을 학습시키는 건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 중에 랜덤으로 어떤 토큰을 마스킹을 시키고요. 이렇게 가려 놓는 거죠. 그리고 아웃풋에서 그 가린 토큰이 뭘지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그 가려놓은 토큰을 잘 예측할 수 있게 계속 학습을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전체 토큰의 15%를 마스킹을 하고요. 그것을 예측하도록 이렇게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찾는 거죠. 그 어떤 토큰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서 뭐 How are you doing today? 라고 하면 이 you를 가려놓고 이제 이게 you 것이다, 뭐 they일 것이다, your일 것이다를 확률로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요 태스크가 되게 그럴듯한 태스크인데 요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이 마스킹 토큰은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등장을 하는데 파인튜닝, 특정한 태스크를 하기 위한 파인튜닝 단계에서는 이 마스킹을 시킨 문장이 등장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마스킹을 안 한 온전한 문장만 파인튜닝 단계에서는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델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온전한 문장 주는 게 뭐가 어렵나 싶겠지만 모델 입장에서는 원래는 계속 가린 걸로 학습을 했는데 온전한 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게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스킹 하려는 그 토큰 중에 80%는 진짜 마스킹을 하고 나머지 10%는 마스킹을 안 하고 한 척하면서 랜덤 토큰으로 리플레이스를 하고 나머지 10%는 그냥 마스킹 안 하고 온전한 그냥 문장을 넣는 식으로 해서 이 파인튜닝 단계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인튜닝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모두를 다 마스킹하는 건 아닌 방식으로 얘를 해결해서 좀
이 모델을 로버스트하게 만든 그런 방식을 차용을 했다고 합니다. 요 80%가 네.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15%에서 15%를 마스킹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마스킹 하기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앞에 예시에서 U를 가리기로 했으면 이 U를 가리기로 한 얘를 일단 결정을 했고, 근데 얘를 80%는 진짜 가리고 10%는 그냥 U를 그냥 대의로 해놓고 인풋을 넣고, 또 다른 거는 그냥 U 그대로 넣는 거. 그냥 문장 전체를 마스킹 안 하고. 그럼 걔는 그 10%에서는 그 15%에 들었지만 마스킹 안 된 상태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인풋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탁탁탁탁탁 있을 때 그 여기에서 마스킹이 되는 애들을 일단 네, 먼저 그쵸. 15%를 고르고 네. 각각에 대해서 그쵸, 10% 그쵸. 확률로 마스킹하지 그쵸. 않는다는 거. 네, 그거 그러면은 되게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하나도 마스킹되지 않은 문장이 들어가는 확률은 그건 이제 다른 문장에서는 또 여러 개의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떤 거에 따라서는 100%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가끔 온전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태스크가 이 버트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거예요. 요 두 문장이 연결이 돼 있는 문장이냐를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잘 학습하면 뭐 추론이든 분류든 이런 여러 NLP 태스크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두 이어진 문장을 넣으면 yes라고 얘가 100개 되고, 그다음에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개의 문장을 했을 때 no를 한다, 이렇게 레이블을 해줘서 이걸 계속 수행을 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요 next sentence prediction이 이제 여기서 버트 모델에서 이 태스크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쓰였는데, 이제 이게 사실 NLP 단에서는 굉장히 쉬운 태스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 모델들에서는 이게 너무 쉬워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냐, 이런 갑론을박들이 좀 있어서 이제 뒤에 나오는 후속 모델들은 별로 하지 않고 더 어려운 태스크를 이제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버트 모델이고, 버트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를 잘, 이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인코더 모델만을 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버트 모델도 이제 뒤에 나오는 많은 모델들로 발전이 되는데, 사실 요즘 트렌드에서는 뒤에 나오는 그 GPT도 그렇지만 디코더를 중점적으로 쓰는 모델들을 많이 써요. 근데 어쨌든 요것도 되게 큰 획을 그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게 GPT 모델인데요. 특히 GPT-1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GPT 모델은 Generative Pre-training 또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해서 생성을 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버트와는 반대로 그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만을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디코더 모델 그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성에 집중을 좀 더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트랜스포머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디코더 모델은 이렇게 하나씩 문장이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버트와는 또 다르게 한 방향으로만 생성이 되는, 그래서 앞에 써서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생성을 해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도 그렇고 제가 주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해하는 것보다 생성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음악을 듣는 것보다 작곡을 직접 하는 게 훨씬 어렵고, 또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이번에 하지만 저희도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다시피 이 모델도 그 자연어 처리를 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 것보다 또 생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였는데, 이 GPT 모델들이 그거를 해결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 모델도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이건 디코더 모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생성된 토큰을 바탕으로 다음 토큰을 이렇게 하나씩 생성해 가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 GPT 모델에서 가장 크게 했던 게 그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방식인데, 이렇게 여러 많은 코퍼스를 학습을 다 시키면은 특정 태스크에 이렇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지도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그 태스크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그 가정을 가지고 한 모델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요것도 아까 시퀀스 모델에서랑 비슷하지만 이렇게 뭐 I like the book 이런 그 문장을 생성할 때 이렇게 하나씩 앞에서부터 처음에 I를 생성하고 like를 생성하고 더를 생성하는 순차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GPT-1, GPT-2, GPT-3에서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 방식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GPT-1에서는 프리트레이닝은 이제 대량 코퍼스를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하지만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태스크에 따라서 이 구조 자체를 조금씩 변경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 구조가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뭐 레이어를 조금 더 쌓는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단에 그 헤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논문에 나온 그림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마지막에 붙여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뭐 여기서는 시밀러리티를 수행하기 위해선 두 가지 그 구조를 합해서 두 개를 플러스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학습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GPT-1의 컨셉이고 GPT-2는 이제 GPT-1과 비슷한 구조인데요. 구조가 크게 많이 바뀌진 않지만 GPT-1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파라미터 사이즈도 더 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GPT-2의 논문의 제목이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라는 건데 이 랭귀지 모델은 이제 앞에 머신러닝 모델들이나 그런 거는 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잖아요. 근데 비지도 학습으로도 여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고 요거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예측한 토큰을 포함해서 다시 입력을 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그런 형태를 띠는 모델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풋을 통해서 그게 무슨 태스크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PT-2 있지만 이게 뭐 스몰, 라지, 뭐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여러 모델이 이렇게 파라미터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는 비슷합니다. 인풋에는 토큰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 아까 트랜스포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의미를 가진 임베딩과 또 포지션을 결정해주는 포지션을 인코딩으로 구성이 되고 얘가 더해져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디코더 구조의 특성처럼 셀프 어테이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뭐가 확률이 높냐, 얘 중에 뭐가 관련이 높냐를 이렇게 예측하는 구조로 이 모델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얘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인데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는 건 이제 내가 생성을 했는데 얘를 또 입력으로 사용해서 다 앞에 거를 해서 그 다음을 예측한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 버트 구조, 아까 버트는 이렇게 한 번에 다 인풋이 돼서 다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하나씩 예측하고 이거 2개 묶어서 그 다음 예측하고 3개 묶어서 그 다음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그 돌아가는 모델입니다. 디코더 모델들이 대부분 이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토큰들을 종합을 해서 다음 토큰을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나온 건데 뭐 보드 게임 중에 이렇게 드림 온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그림을 내고 이걸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컨셉이라고 해서 예시를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이 GPT-1과 조금 다른데요. GPT-1에서는 이제 그 구조 자체를 바꿔가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을 했는데 얘는 이제 인풋을 할 때 이 토큰들에서 이게 어떤 태스크인지를 알려주는 토큰을 포함하는 식으로 인풋을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랜슬레이션이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다를 알려주는 토큰을 넣어서 얘가 이 인풋을 봤을 때 이건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그 태스크인 걸 알고 학습을 모델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예시에서 보다시피 뭐 이렇게 영어로 처음에 앞에는 그 토큰들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스페인어로 바꾸는 토큰을 넣어주면은 이제 스페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 식으로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하면은 뭐 앞에 기사가 나와 있고 이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뒤에 스포츠라는 걸 하면 이 전체의 인풋을 봤을 때 이건 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한가라고 알 수 있게 이렇게 내줘서 이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이. 근데 이 GPT-2에서도 이제 뒤에 그런 인컨텍스트 러닝이 나오겠지만 제로샷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성능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 가능은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PT-3가 나오게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성능도 많이 커지고 지금 또 많이 쓰는 챗GPT가 기반이 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GPT-3는 랭귀지 모델사를 퓨전 러너스라고 해서 모델의 크기가 아주 커지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런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니고 예시 조금만 줘도 얘가 알아서 무슨 태스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메타인지를 알아서 갖출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실제로 뭐 어린 아이들이나 저희가 언어를 배우는 그 형식과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모델까지는 파인 튜닝을 위한 그 데이터셋 페어가 필요했거든요. 얘와 얘가 있어서 얘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건지를 그 X와 Y가 필요했는데 GPT-3부터는 샘플을 한두 개만 줘도 얘가 이제 이 태스크가 뭔지를 알아서 파악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컨셉이 쌓여진 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예시를 주고 이 예시를 보고 문맥을 파악해서 얘가 어떤 태스크다를 파악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인컨텍스트 러닝이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를 이제 증명을 해냈고요. 특히 이제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는 원샷, 퓨샷만으로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 이 원샷, 제로샷, 퓨샷이라는 건 예시를 몇 개를 들어주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로샷이라는 건 그냥 예시 안 들어주고 이거 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로 넣어주는 거고, 원샷은 이거 해줘. 근데 이렇게 얘는 얘야. 예를 들면 뭐 번역이면 얘를 이렇게 번역해줘라는 예시를 하나 주는 거죠. 그다음 퓨샷은 이제 그거보다 더 여러 개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파라미터 사이즈가 커질수록 뭐 제로샷에서도 성능이 좋지만 뒤로 갈수록 원샷, 퓨샷에서는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렇게 SAT에 관련된 그 문제에서도 이제 파라미터 사이즈가 커지니까 퓨샷에서 제일 성능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PT-3부터가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또 챗 GPT도 나오고 하면서 되게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비전공자분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근데 이 GPT-3에서도 한계점이 있고 또 문제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GPT-3에서 생성되는 문장들이 문단이 좀 길어지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맥락에 맞지 않은 문장이 생성되기도 하고 또 뭐 할루시네이션처럼 그냥 이상한 문장을 그냥 막 생성을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이 GPT-3가 생성을 잘해서 나온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인 언어 또는 이렇게 특정 곳에 편향이 된 문장을 생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많이 학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성이 된 거고요. 또 뭐 계속 대두됐던 딥페이크 같은 문제들로 이어지기도 해서 윤리적인 게 이제 이 다음부터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모델 생성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나온 모델이 인스트럭트 GPT와 챗 GPT인데요. 이 인스트럭트 GPT는 이제 강화학습 중에 이제 휴먼 피드백을 해서 강화학습을 하는 아이디어를 추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GPT 모델 자체가 또 모든 언어 모델이 그렇네요. 이 대용량의 코퍼스를 학습시킨 거여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 조금씩 차이가 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GPT가 생성하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레이블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형태로 얘를 좀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지도를 하니까 인스트럭션을 더 잘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된 모델이 인스트럭터 GP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화학습 개념이 조금 들어가게 돼서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인바이러먼트에서 리월드를 주면서 그 폴리시를 업데이트해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화학습 개념을 GPT에 포함을 시켰다.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스트럭트 GPT가 어떻게 이 프롬프트를 좀 개선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스텝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사람이 실제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예시 답변을 작성을 직접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들에 대해서
그 GPT를 학습을 시킵니다.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좋은 예시야 이렇게 그 작성한 거에 대해서 GPT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 단계가 인스트럭션을 잘 따르는 능력을 갖추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GPT가 생성을 하거든요. 그럼 이 프롬프트 여러 개를 보고 사람이 선호도 순위를 랭킹을 해서 얘가 제일 좋다,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리워드 모델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GPT가 응답을 생성을 하면 이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어떤 프롬프트가 제일 좋았고 얘는 두 번째였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게 되고, 이 점수를 기반으로 이제 PPO라는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GPT를 다시 훈련을 시키게 되는 식으로 Instruct GPT가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PPO도 그 강화학습의 하나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강화학습이 이제 기존 폴리시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제한하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새 정책이 기존 정책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페널티를 줘서 업데이트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머신러닝이나 거기서 그레디언트에서 학습을 할 때 그 스텝 사이즈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 스텝 사이즈를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처럼 얘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데이터 수집을 해서 프롬프트를 그 현재 정책에 따라 프롬프트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평가를 하고 리워드 모델이 그 응답이 얼마나 좋냐를 점수를 매겨주고,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를 계산을 해서 어떤 응답이 평균보다 좋은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폴리시를 PPO 로스가 있는데요. 이 로스에 따라서 안전하게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PO를 기반으로 GPT를 훈련시키는 거죠. 네. 이 리워드 모델이 약간 일렉트라 그쵸. 느낌이네요. 이게 다르긴 한데 한 네. 번에 네, 학습시키니까 그쵸. 컨셉이 비슷하죠. 네, 네, 맞아요. 하나를 만들고 이제 다른 걸 만들어서 얘를 그쵸, 추가로 그쵸. 학습시켜줘요. 그쵸. 맞아요. 강화학습 모델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인스턴트 GPT에서 저도 강학습을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PPO는 네. 어떤 식으로 저거를 뭐 제한하고 업데이트하고 이게 그 로스 펑션이 있어요. 로스 펑션이 있는데 그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그 로스 펑션에 보면은 그 얘가 만약에 많이 벗어나면 그 분모인가에서 이게 커지면서 얘를 못하게 그 페널티를 좀 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로스 펑션에서 그 페널티 부분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그 로스 펑션이 있거든요. PPO에서는. 근데 지금 너무 길어질까봐 좀 잘랐는데, 일단 컨셉은 그렇고 이제 챗GPT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제일 익숙한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인스트럭트 GPT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모델 면에서는 얘를 이제 상호작용에 맞게 대화형에 맞게 튜닝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습 구조도 매우 비슷한데 이 들어간 데이터들이 질문 답변 그 셋이나 문맥 유지를 잘하냐 이런 거에 더 특화된 학습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트 GPT가 단일 질문이나 인스트럭션에 집중을 한다면 챗GPT는 이제 대화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질문, 유저의 반응 이런 거를 신경 쓰면서 학습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챗GPT에서는 인스트럭트 GPT에서보다 세이프티 이슈가 좀 더 강화가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정보나 프롬프트가 대량으로 입력됨에 따라서 이제 보안이나 윤리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미지나 다른 유형의 데이터까지 처리가 가능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GPT-4가 출시가 돼서 저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챗GPT-4, 4.5, 5.1, 5.3 미니, 4.5 이런 등 그래서 추론이나 생성 등의 다양한 태스크에 최적화된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PT-4부터는 파라미터 수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뭘 썼냐, 모델 구조 이런 거를 공개를 안 해서 그냥 추정만 하고 있는, 학계에서 이런 거 한 것 같다 이렇게 추정만 하는 식으로 이제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크게 버트와 GPT의 약간 대결 구도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버트는 인코더 모델을 쓴 거고 GPT는 디코더 기반의 생성을 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트에서는 아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로 프리트레이닝을 했고
GPT는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튼은 양방향으로 문맥 이해가 가능하고 GPT는 한 방향으로만 문장 생성을 한다. 그리고 이제 버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문장 분류, 뭐 개체명 인식 등의 이해 중심의 태스크를 하고 GPT는 생성 중심의 태스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검색 최적과 문서 분류 QE 시스템에서는 버트가 많이 쓰이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GPT는 뭐 저희가 쓰는 챗GPT처럼 챗봇이나 코드 생성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업 때 이후에 이제 다 강의를 찍을 텐데 버트 구조로 버트로부터 발전된 모델들이 로버타, 뭐 알버트, 디스틸버트, 디버타 등의 다 이름에 포함이 돼 있죠. 그다음에 GPT는 뭐 GPT 2, 3, 4 이런 것들이 이제 GPT 기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